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 이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우리 캐릭터까지 공부를 했고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요. 시나리오에 어떤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쓰거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문장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나리오는 사실 구성의 문제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쓰느냐는 굉장히 그 글을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게 보이기도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나리오 쓰면서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돼?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문장력이 떨어지는 작가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유려하게 문해 창작과 출신의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려하게 쓰는 법을 몰랐고 오히려 이제 연출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듯이 쓰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지만 선택권 없이 그냥 이제 그 행동을 묘사하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 여러분에게 꼭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씬이라는 것은 행동과 행동과 대사로 구성되어 있대요. 행동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고 대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할 이 액션이라는 4장은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어떻게 행동을 시나리오 상에서 쓰고 어떤 행동을 적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를 할 거고 그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대사를 쓸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 할 챕터에서는 가장 뛰어난 시나리오는 투명한 시나리오다라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읽고 있다는 느낌 대신에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투명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뛰어난 시나리오의 조건인데요. 이 작가가 이제까지 들었던 찬사 중에 가장 최고의 찬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로부터 들은 거래요. 아내는 어느 날 이런 얘기, 이러이런 장면이 있는 영화가 대체 뭐냐고 막 묘사를 하더래요. 이러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그 영화 말이야. 그 영화 이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그 영화는 개봉한 영화가 아닌 거예요. 이 작가가 써서 시나리오를 자기 부인한테 보여줬던 시나리오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내용을 글로 읽은 게 아니라 영화로 본 것처럼 부인은 기억하고 있었고 이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뭐야? 라고 남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얘기해요. 그 장면, 내가 쓴 장면이 스크린에 비친 영상에 대한 기억의 형태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쓰는 것이 잘 쓴 투명성이 높은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글을 쓰는 기법의 대부분은 행동의 묘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투명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시나리오를 쓸 때 세워야 할 목표는 검토 담당자들이나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읽어보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라는 그 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도 마치 영화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들이 종이에서 꿈틀꿈틀대면서 튀어나와가지고 이 화면상에 이렇게 3D라고 해야 되나요? 4D라고 해야 되나요? 막 내 앞에서 꾸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써보는 것이 행동을 묘사하는 중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썼는지 시나리오 검토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대요. 뭘 기억하냐? 여러분이 쓴 글을 읽은 단어들은 다 까맣게 있고 그 캐릭터가 한 말, 캐릭터가 한 행동, 시나리오에서 묘사된 장면들에 일어난 사건들만 기억하게 된대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있어서 투명성에 도달하는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을 이렇게 써야 된대요. 깔끔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은 짧고 시원시원해야 돼요.
묘사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것에 매몰돼서 묘사를 하죠. 손끝의 움직임을 굉장히 자세히 한 페이지 내내 묘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머릿속에 일어난 이야기도 계속 묘사해서 사색의 내용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나리오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 곳에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표현해야 될 것, 손끝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짚어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으로 짧은 문장을 쓰세요. 중문을 쓰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어떤 제 친구는 시나리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소설을 엄청 많이 읽고 소설의 문장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서 썼는데, 문장이 굉장히 중후하고 깊이 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지 않아요. 시나리오의 문장은 행동의 리듬감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시나리오를 쓰실 때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탁 치고 툭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른손을 써서 쳐가지고 걔를 때렸더니 걔가 뒤로 나동그라지면서 얘를 쳐다보면서 뭐 팔을 짚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툭 치면 퍽 하고, 퍽 치면 툭 하고 넘어져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짧고 리듬감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화면에서 그려질 것들의 느낌이 와닿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인 짧은 문장으로 되도록 많은 것을 전달해야 된대요. 짤막하고 시각적인 평서문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려는 게 아니래요. 장면 하나를 그냥 스케치하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토미가 스팀 밸브를 조절하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하는 동안 낸시는 주위를 경계한다. 이 문장이 있어요. 예로. 이 문장은 토미와 낸시의 투샷이에요. 그죠? 하지만 한 문장으로 제가 지금 읽었죠. 토미가 스팀 밸브를 조절하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하는 동안 낸시는 주위를 경계한다. 라는 중문이 나왔고, 주어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는 중문이고 두 개의 상황이 연이어서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영화적으로는 잘못된 시나리오에서 쓸 수 있는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두 캐릭터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투샷인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작업해보면 인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토미는 스팀 밸브를 조절하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한다. 낸시는 주위를 경계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행동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끊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하면 두 개의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설명하지 말고. 다음의 조건은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고 말로 설명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기서 낸시는 주위를 경계한다는 것은 이런 문장이야말로 설명이라는 거예요. 주위를 경계한다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낸시가 주위를 경계할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토미가 스팀 밸브를 조절하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하는 동안 낸시는 주위를 경계한다 라는 이 장면을 영리하게 쓰는 방법은 두 개의 별도의 순간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토미가 나오는 부분은 녹이 쓴 스팀 밸브를 비틀어 잠그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한다. 그죠? 조절하려고가 비틀어 잠그려고로 바뀌면서 느낌이 잠그는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미지가 더 분명해져요. 낸시는 주위를 경계한다는 이 부분을 더러운 창문을 통해 신경질적으로 밖을 쳐다본다라고 바꿔본다면 낸시가 경계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미가 스팀 밸브를 조절하려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한다가 스팀 밸브 자체가 녹이 쓴 스팀 밸브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스팀 밸브가 아니라 녹이 쓸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녹슨 스팀 밸브라는 문장이 시나리오 검토 담당자거나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에게
밸브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으로 얘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밸브의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이 투명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원칙을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그리고 관객이 볼 수 있고 관객이 들을 수 있는 것만 그대로 옮기셔야 돼요. 초보자들이 쓴 시나리오에는 이런 실수가 있대요. 관객에게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아까 말했던 낸시는 주위를 경계한다. 뭐 우울함에 사로잡혀서 우울함에 사로잡힌 누구누구, 낸시, 이런 것들은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여줘라. 말로 설명하지 말고. 자, 그럼 한번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실내 오브라이언의 집 부엌 낫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볼게요. 오브라이언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막 왔다. 산타크루즈 외곽의 조그만 방갈로인데 가족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족들은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로 며칠을 지냈다. 자, 이것은 소설에서는 괜찮은 문장이지만 시나리오에선 적합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일단 가족들은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 이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뭐냐면 설명이에요. 자,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는 걸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나의 신경이 날카로운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말이라도 표독스럽게 하든지, 물건을 툭툭 던지든지, 우리가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을 묘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 문장, 오브라이언의 가족은 새 집으로 막 이사를 왔다. 크루즈 외곽의 조그만 방갈로인데 가족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문장에서, 그리고 가족들은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로 며칠을 지냈다라는 문장에서 관객들이 실제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내면의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방갈로에 가족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가족들의 상태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검토 담당자들에게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그 집에 얼마나 머물었는지,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 시나리오를 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지 않는 긴 문장들을 쓰게 되면 이런 위험이 있대요. 시나리오에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의 뒷이야기를 장황하게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염두에 둔 이미지를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상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검토해주는 사람들은 많은 우수히 좋은 시나리오를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을 깊이 하거나 어떤 시나리오를 쓴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문장을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미지는 전달이 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읽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절대로 평가를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정보들, 하고 싶은 정보들을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있었던 오브라이언의 가족이 새 집으로 막 이사를 했고 산타크루스 외곽의 조그만 방갈로인데 가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갈로에서 가족들은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로 며칠을 지냈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좀 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실내 오브라이언의 집, 낫, 시든 풀밭과 키 작은 야자수가 딸린 작은 벽돌 방갈로. 멀리 푸르른 산들이 보인다. 어디선가 갈매기가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다.
이건 뭐냐면 오브라이언의 가족이 이사온 오브라이언의 집을 풍경을 설명해주고 있죠. 전경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실내 오브라이언의 집 부엌 낮. 부엌의 한쪽에 상자들이 여러 개 쌓여 있대요. 상자에서 빠져나온 전기선들이 덜렁거려요. 설거지하는데 사흘은 좋게 걸릴 듯 보이는 더러운 접시들이 쌓여 있다. 마룻바닥에도 상자들이 놓여 있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진다. 아만다가 휙 하고 들어와서는 접시들을 달그닥거리면서 싱크대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캐서린, 아만다가 답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캐서린, 아만다. 아만다는 마지막 접시를 싱크대에 요란하게 밀어놓고는 옆에 있는 식당으로 달려간다. 그림이 그려지죠? 아만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이 싫다고요. 우리가 왜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하는 거죠? 아만다는 다른 쪽으로 달려간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면서 열렸다가 쾅 하고 닫힌다. 캐서린은 맥이 풀린다. 피고 있던 담배를 싱크대에 던져넣고 혼잣말을 한다. 캐서린, 나도 싫은 건 마찬가지야. 얘야, 그렇지만 잠깐이면 돼. 자, 앞에 있었던 문장보다 굉장히 길지만 여기에 등장한 건 모두 스크린에 옮겨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막 이사를 왔죠. 근데 이 집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요. 굉장히 문도 삐걱거리고, 그죠? 상자에서 삐져난 전기선들도 설거지하는데 사흘은 좋게 걸릴 듯 보이는 더러운 접시들도 쌓여 있고 여튼 여기서 이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이 새 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쓴 문장이 보여주는 문장인지 말로 설명하는 문장인지 파악하고 싶으면 자문해 보래요. 자,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 장면에서 내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시나리오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나리오의 문장 쓰기 첫 번째 시간 행동을 문장으로 바꾸기 한번 해봤거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 문장 제가 생각하기에 문장만 재밌게 시나리오를 쓸 때 내가 쓰는 문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적지 말아야 할 추상적인 문장들을 쓸 때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시나리오에 적힐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꿔야 돼요. 이를테면 서류가 마구잡이로 놓여있는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 뒤에 시나리오의 뒷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들로 바꿔서 넣는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계약서들, 시나리오 계약서들이 책상 위에 널려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쯤 검토한 시나리오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앞시는 시나리오가 서류들이 널려 있는 장면이 그 서류들이 구체화되면서 장면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그냥 무작위의 서류들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 좀 군더더기 문장이 하나 들어간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영화에서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진짜 특이하고 중요한 점은 한 컷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담고 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검토를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투는 지독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병사들은 보잘것없는 화력으로도 참호를 파가면서 맹렬히 싸웠다. 10여 명의 병사가 대여섯 명의 탱크를 막아섰다. 결국 그들은 화약구러미와 클레어모어 지뢰를 안고 탱크를 향해 몸을 던졌다. 이 문학적 문장을 어떻게 영화적 문장으로 바꾸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글 쓰시고 계시죠? 여러분, 저도 글을 쓸 때 약간의 두려움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내 내면의 능력들을 믿고 책상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동안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성장하면서 원하는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팔리는 시나리오 쓰기 시즌2 월간 시나리오에서 함께 글쓰기 공부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글 쓸 수 있는 독서 모임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시고 저와 소통해 주세요.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